저를 빼놓던 자리에 이제 제가 직접 제 자리를 정하겠습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그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시댁 모임이 있던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과일을 한 봉지 들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다소리가 언제나처럼 정겨웠고 저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거실을 둘러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제 자리만 없었거든요. 큰형님, 둘째 형님, 시누이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며느리인 제 자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 수진이 왔네. 빨리 들어와. 시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지만 제 표정을 본 큰형님이 살짝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 자리가. 잠깐만. 의자 하나 더 가져올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서빙하면서 함께 할게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가족 모임에서 내 자리만 없다고? 이게 실수야. 아니면 의도적인 거야? 부엌에서 찬거리를 준비하며 서빙을 도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명절 때도 생일잔치 때도 저는 항상 뒤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예 제자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확인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거실에서는 계속해서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요즘 아이 학원비가 만만치 않다면서 둘째 며느리는 직장 다니느라 고생이 많아. 그런데 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이 집 며느리인데,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해도 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편리한 도구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요. 과일을 깎아내어 드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수진아, 내가 옳다. 이제 그만 참아라.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기까지 저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겪어야 했어요. 시댁에서의 그날 오후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저 혼자서 모든 것을 도맡아 했지만 누구 하나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접시를 잘못 놓았다며 시어머니가 핀잔을 주셨죠.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떨렸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집에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벌써? 아직 차도 안 마셨는데.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기력도 의미도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투명인간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닌데. 시댁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차를 돌려 친정으로 향했죠. 영분 후 친정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온 제 모습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소파 옆자리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조용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아빠, 나 시댁에서 정말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는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서러움을 털어놓았어요. 제자리가 없었던 일, 항상 뒤에서 서빙만 하는 일,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현실까지.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화를 내시거나 성급한 조언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죠. 수진아, 네, 아빠. 네가 옳다. 이제 그만 참아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며느리라고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 맞아. 아빠 말이 맞아. 나도 사람이야. 며느리이기 전에.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어. 그날 밤 친정 제 방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기로요. 휴대폰에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도 확인만 하고 답하지 않았죠.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무시당했으니까 나도 무시해주지.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보여줄 때야.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시댁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저항이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안 받네. 이상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댁에서는 그때부터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취해 있었죠. 친정에서 맞은 첫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떴고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는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5통,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가 3개나 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요. 수진아, 어제 갑자기 왜 그렇게 나갔니? 전화 좀 받아라. 무슨 일 있었으면 말해야지. 답답하게 연락도 안 하고 남편한테 연락하라고 해라. 걱정된다. 지금 와서 걱정이래? 어제는 내가 있는지도 몰랐으면서. 이제야 내가 보이나? 저는 의도적으로 모든 연락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으니 이제 정말 투명인간이 되어주는 거였어요.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수진아,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 하루 이틀 더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야 당연하지. 내 집인데. 그런데 시댁에서 걱정하실 텐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저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으실 테니까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오던 연락이 점점 빈번해졌어요. 남편의 전화는 하루에 10통씩 걸려왔고 시어머니의 문자는 점점 다급해졌죠. 문자 내용도 변했어요. 1일차, 연락 좀 해라. 2일차, 대체 뭐가 문제야? 답답하게. 3일차, 집에 언제 올 거야? 남편이 걱정한다. 오후, 톤이 바뀌네? 이제 내가 언제 올지 궁금한가? 그동안은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으면서. 놀라운 건 시댁뿐만 아니라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어디 가든 별로 관심 없어 하던 남편이 이제는 친정으로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 어머니를 통해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만 전달했죠. 어머니, 수진이 왜 이러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글쎄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언제 집에 올지 물어봐 주세요. 그건 수진이가 정할 일이지. 내가 뭐라 하겠니? 봐봐, 이제야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구나. 내가 없으니까 불편하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큰형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시댁에서 뭔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그동안 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이 제가 없어지자 비로소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나흘째 밤 갑작스럽게 모든 상황이 뒤바뀔 만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수진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제 와서 나흘째 밤 10일시경 친정에서 평온하게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죠. 처음엔 역시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또 걸려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절박함이 느껴졌죠. 뭐야? 왜 이렇게 난리야? 설마 내가 집에 안 온다고 이런 쇼를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7번째 전화가 올 때 저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아, 어디 있어? 빨리 와봐.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있어.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까 저녁 먹고 나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 지금 의사가 검사하고 있는데 진짜야. 거짓말이야? 설마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일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응급실에 계신다고. 어머, 그럼 빨리 가봐야지. 그런데 엄마, 저 때문일까요? 제가 연락 안 한 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야. 하지만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큰형님, 둘째 형님, 시누이까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큰형님의 문자. 수진아,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빨리 와. 둘째 형님의 음성 메시지. 형수님, 지금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형수님만 없어요. 시누이의 전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데.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건가? 어머니가 쓰러진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건 다 잊어버리고? 신기한 건 시댁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간절하게 저를 찾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큰 며느리가 병원에 있으니 됐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죠. 저의 부재가 이상하게 느껴지나 봤어요. 자정이 넘어서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어머니가 의식을 찾으셨는데 계속 너를 찾으셔. 저를요? 응. 수진이는 왜 안 오냐고.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어머니가 나를 찾으신다고? 정말일까? 아니면 나를 데려오려는 핑계일까? 그런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제가 원했던 주도권을 잡게 되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어요. 이제 시댁 사람들이 저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수진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남편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애원하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권력의 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결국 저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달려가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천천히 준비해서 갔죠.
친정에서 아침을 먹고 옷도 단정히 차려입고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한 후에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였으니까요.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 내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어. 오전 10시경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이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수진아, 왔구나. 고마워.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 그런데 계속 너를 찾으셔서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봐봐. 이제야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아는구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생각해봐. 병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눈에 눈물이 맺히셨죠. 수진아, 왔구나.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너한테 연락도 못하고. 시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평소 당당하셨던 분이 이렇게 약해 보이시니까요. 하나둘씩 모여든 시댁 가족들의 태도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큰형님은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셨고, 둘째 형님은 고생 많다며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신우이는 아예 제 팔을 붙잡고 말했죠.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 알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 병원 일, 집안일. 우리끼리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언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제야 알겠어?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고? 그럼 그동안은 뭐였어? 공기였어? 가장 놀라운 건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던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수진아, 부탁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간병. 나 혼자서는 정말 못하겠어.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이게 바로 이거야. 내가 원했던 인정, 내가 바랐던 대우. 이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구나.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할 차례라는 것을요. 도와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도와줄 것인지 모든 게 제 손에 달려 있었어요. 도와드릴게요. 남편과 시댁 가족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대신 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이제 내 턴이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순간이 없을 거야.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해. 대신 앞으로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시댁 가족들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예전의 나약한 며느리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의 진짜 고비였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친정 제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낮에 느꼈던 통쾌함도 잠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꿈틀거렸어요. 정말 이대로 해도 되는 걸까? 시어머니가 아픈 상황에서 조건을 내세우는 게 옳은 일일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아픈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네 마음이 복잡하구나. 네, 엄마.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냉정하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아픈데 조건을 내세우다니.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착한 것도 때가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착해서 그동안 당한 거 아니야?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서 15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의무감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휴대폰에는 또다시 남편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진아, 어머니 상태가 나빠지셨어. 내일 수술하기로 했어. 형들이랑 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 도움이 정말 필요해. 제발, 가족인데 이럴 때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 가족이라고 하네. 그럼 그동안 나는 가족이 아니었나?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나 봤어요. 큰 고모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친정으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수진아 엄마. 수진이가 왜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픈데 며느리가 집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이럴 때는 참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시작이네. 며느리 타령, 도리 타령.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도리를 다했는데. 점점 주변에서 저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인 것처럼, 비정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동안 쌓인 서러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친정 부모님뿐이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수진아, 힘들지? 네, 아빠. 제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닐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뭐?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자존심까지 버릴 거야. 맞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이번에 물러서면 평생 똑같이 살아야 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할지라도 이번만은 끝까지 가기로요. 저를 빼놓던 자리에 이제 제가 직접 제 자리를 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큰형님 내외, 둘째 형님 내외,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이제야 진짜 가족회의가 열리는구나. 좋아.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이야.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하자. 큰형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수진이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수술 잘 끝나셨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상의할 게 있어서. 병실 밖 복도에서 둘러싼 채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둘째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회복하실 때까지 집에서 간병 좀 해줄 수 있을까? 형수님들은 직장 때문에 어렵고 나는 아이들 때문에.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언니가 제일 세심하게 잘해주시잖아요. 어머니도 언니를 가장 편애하시고. 역시나 이렇게 나오네. 결국 힘든 일은 다 내 몫이고 그동안과 똑같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가족이잖아. 이럴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셨죠? 응, 그렇지. 그럼 묻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어요. 지난주 일요일 시댁 모임에서 제 자리가 없었던 건 기억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큰형님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건 실수였어. 미안해. 실수요? 저는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계속된 실수였나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준비하는 건 저, 설거지하는 것도 저, 어르신들 시중 드는 것도 저였어요.
그럼에도 제 자리는 언제나 없었죠. 서빙하는 사람, 뒤치다꺼리하는 사람. 시댁 식구들이 머리를 숙였어요. 도와달라고 하셨으니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기다렸어요. 저를 빼놓던 자리에 이제 제가 직접 제 자리를 정하겠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후회 없어.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게 무슨 뜻이야?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간병은 해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정한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가족 모임에서 제 자리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서빙은 돌아가면서 하시고요. 이해 못 하시겠으면 혼자 하세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 서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니, 오늘 모임에서 언니 자리 미리 준비했어요. 신우이가 저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을. 그날 이후 제 삶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어색해했어요. 15년 동안 자동으로 뒷일을 처리해주던 며느리가 갑자기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시어머니 간병은 성실히 해드렸고 대신 제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맞춰서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 이게 원래 내가 받아야 할 대우였구나.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었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해볼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피곤할 텐데. 나도 배워야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대화였죠. 시댁 식구들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큰형님은 명절 준비를 분담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셨고, 둘째 형님 부인은 처음으로 설거지를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건강을 회복하신 후에는 저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셨죠. 수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봐.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요. 몇 달 후 친정에 갔을 때 아버지가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수진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네, 아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잘했다.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해.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자랑스럽다. 아빠 말이 맞아.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직도 똑같이 살았을 거야.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었어. 이제 시댁 모임에서는 제 자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빙도 돌아가면서 하고 설거지도 함께 해요. 저는 더 이상 뒤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자리에 앉아 대화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이 되었죠. 지난주 시댁 모임에서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 진짜 언니 덕분에 우리 집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예전에는 언니만 힘들게 일하는 게 미안했는데, 이제는 다 같이 하니까 더 즐겁고 화목해진 느낌이에요. 그날 병원에서 했던 선언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왜 진작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죠. 존엄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노력하는 것. 앞으로도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 존엄은 내가 지키는 거야. 누구도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 수는 없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존엄한 삶을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저처럼 당당하게 내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나답게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